나는 올해 55, 아내도 동갑내기다.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생각했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와이프와 나 서로 애틋하게 챙기며 재산도 잘 모았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이 없는 집. 아들 하나, 22살. 사실 우리 부부에겐 이 아이가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어릴 땐 어머니께서 주로 키워주셨다. 우리는 바빴다. 회사의 무게, 집안의 경제, 모든 게 책임이었으니까. 그래도 남들처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별탈 없이 컸다. 문제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였다. 내가 처음 본 아들의 담배, 그때까지만 해도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었다. 남자 대 남자로 솔직하게 타일렀다. 이 녀석도 이제 커가는구나. 그래도 말은 잘 듣겠지. 이런 낙관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2가 되던 해 아들은 또 한 번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엔 술이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온 아들을 희미한 소주 냄새로 알아챘다. 나는 한숨만 나왔다. 이게 다 친구 따라 한 거야. 아빠도 어릴 땐 그러지 않았냐고. 되레 나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빛. 한 번, 두 번 넘어가려고 했지만 곧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심하게 때렸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학교로 불려가는 길, 내 손은 땀으로 젖었다. 교실에서 마주한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왜 그랬냐 물으니 공부 잘난 척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주먹을 날렸단다. 순간 속이 텅 비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 가르쳤나? 아니면 너무 방임했나? 내내 내 탓만 돌았다. 결국 아들은 전학을 가게 됐다. 아내와 나 사이도 서서히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사춘기니까 곧 괜찮아질 거다고 믿으려 했고, 아내는 당신이 너무 방임한 탓이라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집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로에게 미안하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혔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다. 나는 그래도 아빠니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자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부모로서의 무력감, 아이를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이 점점 더 날 무겁게 짓눌렀다. 아들이 전학을 간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아내와 나 괜히 눈치를 보며 서로 대화도 줄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냈다. 주말에 아빠랑 등산 갈래? 아빠가 좋아하는 라면 사줄게. 아들은 처음엔 무심하게 거절했지만 몇 번을 더 권하자 결국 따라 나섰다. 등산길에서 나는 예전처럼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 어릴 적 내 실수, 내가 사춘기 때 겪었던 고민들. 아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실수담을 꺼낼 때 아주 잠깐 작게 웃었다. 그 한 번의 미소가 내겐 큰 희망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아들 녀석 조금은 풀린 것 같아 말했더니 아내도 살짝 미소를 보였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려고 애썼다. 아들은 중3이 되어서 조금씩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진학 상담도 받고 인문계 가겠다. 자기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내와 나는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건가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고요했던 짧은 평화. 하지만 마음 한편엔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지워지지 않았다. 아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입학식 날 아내와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이젠 다 끝난 줄 알았어. 아들도 이제 철들겠지. 아내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고1이 된 아들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지냈다. 가끔은 친구들과 PC방에 가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고 별탈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여자친구 생겼어. 나는 괜히 반가운 척. 그래? 학생 때 연애 한 번쯤 해야지. 며 웃으며 용돈도 쥐어줬다. 아내는
괜히 상처받지 않게 조심해. 라며 걱정 반, 응원 반의 시선을 보냈다. 그 무렵 우리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아들도 웃는 날이 늘었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가끔 아들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오늘 오후랑 영화 봤어. 엄마, 내 여자친구 시험 잘 봤대. 아내와 나는 이제 우리 아들도 남들처럼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속으로 뿌듯해했다. 그렇게 고1, 고2로 평범하게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늘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는다. 고2 4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아버지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후 여자친구 아빠인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엔 분명히 무거운 무엇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나는 애써 태연하게 물었다. 저희 딸이 귀하의 아드님과 임신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곁에 있던 아내가 내 얼굴이 사색이 된 걸 보고 재빨리 전화를 바꿔받았다. 잠시 후 우리 가족과 상대 가족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딸의 부모는 처음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내는 울먹이며 우리도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양가 부모는 끝없는 토론을 이어갔다. 낙태, 결혼, 출산, 각자 의견이 분분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문제를 내 인생에 맞닥뜨릴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결국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출산을 선택하기로 했다. 양가 부모 모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상대 부모님은 당분간은 양가에서 최대한 지원해주자고 합의했고 우리 가족은 또 다른 무거운 숙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소리내어 울었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를 왜 낳았나 싶다. 나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다. 그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부모라는 게 이렇게 고된 일이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이 뒤엉켰다. 아이 엄마가 된 여자아이는 고3 새벽에 조용히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다. 아내와 나는 아들을 대신해 분주히 병원을 오가며 아기의 건강과 산모를 챙겼다. 아들은 출산 당일에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는 이 아이 우리가 당분간 키워야겠지. 담담하게 말했다. 아내는 결국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퇴직했다. 이럴 거면 나는 평생 내 인생이 없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집 거실엔 젖병, 분유, 기저귀, 아기 울음소리가 하루 종일 맴돌았다. 아내와 나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밤중 수유에 이유식에 잠 못 드는 밤을 견뎠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나는 녹초가 된 아내를 마주했다. 아들은 대체 뭐 하고 있냐? 아내는 자주 날카로워졌다. 아들은 학교도 겨우 다니고 집에서는 아기방 근처엔 얼씬도 안 했다. 아빠, 나 애 보라고 나왔어? 툴툴대는 아들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주가 잠시 웃으면 그저 안도했고 조금만 열이 나도 아내와 나는 서로 탓을 하곤 했다. 내가 너무 애를 봐준다. 당신이 너무 방임했다. 부부 사이에도 눈에 띄지 않는 금이 같다. 나는 다 지나갈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독백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텅 빈 방처럼 허전했다. 아내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낮에는 손주를 돌보며 서로에게 짧게 지시만 주고받았다. 아내의 표정에는 피로와 분노 그리고 무기력이 번갈아 스쳤다.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해? 아내는 자주 방 한 구석에서 혼잣말을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괜히 화가 치밀었다. 나도 힘들어.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잘 붙어 있지 않았다. 학교를 마치면 여자친구와 어울리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곤 했다. 집에 들어와도 손주를 안아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아내가 내가 만든 일인데 책임 좀 져라 소리를 질러도 아들은 나도 아직 학생이에요. 엄마가 좀만 더 도와주면 안 돼?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나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한 번은 아내가 밤에 울면서 말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아들을 낳은 줄 알아? 당신도 나도 이제 남은 인생 조금은 우리를 위해 쓰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애를 낳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게 서로 상처만 남는 부부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밤이 오면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길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정말 자식을 낳는다는 게 행복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아침이면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주에게 분유를 타고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선다. 이게 우리가 원한 인생이었을까? 속으로 몇 번을 되뇌어도 이젠 답이 나오지 않는다. 아들은 여전히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손주와 집안일엔 관심이 없다. 나는 때로 이렇게 무책임한 녀석을 내가 어떻게 키운 걸까? 스스로를 자책한다.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모든 걸 돌릴 수도 없다. 아내와 나는 서로에 대한 미안함만 깊어져 간다. 우리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남은 인생을 우리를 위해 써볼 수 있을까? 아내가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주가 웃을 때 짧은 순간이지만 모든 고생이 잊혀지기도 한다. 그러나 금방 다시 피곤과 서운함 그리고 후회라는 단어가 마음을 짓누른다. 밤이 오면 나는 가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본다. 아들이 갓 태어나 웃고 있던 그 사진, 그때의 희망과 기대가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떻게 느낄까? 그래도 부모라는 건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저 그 한마디로 오늘을 버틴다.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100번 후회해도 이미 내 인생은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언젠가 손주가 자라 우릴 이해해줄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모든 쓸쓸함과 후회 속에서도 조금은 덤덤하게 나의 남은 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